또 제 원고가 검열로 인해 삭제되는 걸까요? 정말 이런 사실조차 숨긴다는 게 답답할 뿐입니다. 여기 중국의 한 언론사의 기자가 상사를 향해 불만을 토로합니다. 답답한 표정의 중국인 기자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데요. 대체 중국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남방플러스에서 일하는 기자 리나오입니다. 사실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리나오는 제 본명이 아닙니다. 가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하는 것들이 중국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은 언론 통제가 매우 엄격한 나라입니다. 기자로서 저 역시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목소리를 낼 때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기에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익명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용기를 내어 전할 이야기는 중국에 상륙한 슈퍼태풍 야기에 대한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저에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는 나라이고 정부의 감시와 검열 아래에서 기자로서 활동하는 것은 항상 큰 부담과 두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며 수많은 순간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제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할 경우 그로 인해 제가 겪게 될 불이익이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침묵을 깨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진실을 전하는 것이 제 역할이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태풍 야기가 초래한 피해는 엄청나지만 중국 정부는 그 피해를 축소하고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상륙하기 전부터 충분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태풍 야기로 인해 중국의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제11호 슈퍼 태풍 야기는 9월 6일 하루에 2번이나 중국 본토를 강타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후 4시 20분경 하이난섬 원창시에 상륙했고 그날 밤 10시 20분에는 다시 광둥성 시원현에 상륙했죠. 이로 인해 하이난성, 광둥성, 광시성 지역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중국 남부 지역은 거의 2주 동안 이어진 폭우로 기록적인 홍수를 겪었는데요. 그 피해가 채 복구되기도 전에 이번 슈퍼 태풍이 덮친 겁니다. 자연재해가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태풍 야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시속 245km에 달하고 있어요. 이 태풍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시속 245km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시속 245km의 바람은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스포츠카보다 빠른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강풍이면 건물의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는 뿌리째 뽑혀서 날아갈 정도입니다. 또 크고 무거운 물체들도 쉽게 공중에 떠오를 수 있어요. 실제로 하이난 섬에서는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서 바람에 날아다니고 건물의 유리창들이 산산조각 났어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태풍 중 2번째로 강력한 슈퍼 태풍이라고 하더군요. 태풍 야기는 중국 남부 지역을 휩쓸며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하이난 섬과 광둥성 지역이 큰 타격을 입었죠. 1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곳곳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광둥성은 폭우로 인해 도로가 순식간에 강으로 변하면서 수많은 차량들이 물에 잠겼고 도시 전체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또 홍콩 역시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증시가 휴장되었고 학교들은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항공편의 대부분이 취소되었고 홍콩과 마카오,
주하이를 연결하는 광주아오 대교도 폐쇄된 상황이죠. 태풍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당연히 엄청날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다들 짐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태풍 야기의 위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필리핀을 강타했을 때도 22명이 목숨을 잃었고 6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중국으로 오면서 세력이 더 강해졌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바다를 건너오는 동안 해수면 온도가 30도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보니 태풍이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점점 강력해진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번 태풍이 2018년 중국을 강타했던 태풍 만국보다도 더 강력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만국이 중국을 강타했을 때 수백만 명이 대피했고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야기는 그보다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걱정이 큽니다. 하지만 제가 기자로서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가져올 위험을 경고하고 대비를 촉구해야 할 시점에 우리는 제한된 정보만을 전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2018년 태풍 만국 때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저는 기상 상황을 생방송으로 전하면서 제 의견을 잠시 말해버렸습니다. 피해가 심각할 수 있으니 주민들께서 빠르게 대비하시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죠. 그것이 상식적인 경고라고 생각했는데 그 발언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방송 후 회사에서는 저에게 큰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중국 정부에서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는데 제가 한마디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더 이상 방송에서 제 의견을 마음대로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지나친 언론 통제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정부의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하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저는 언론인으로서의 소명을 잃지 않으려 하지만 이러한 중국 정부의 통제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SNS에서 이런 초강력 태풍이 10년 만에 중국으로 몰아닥친 이유가 바로 중국이 인공강우를 뿌렸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하는 이유는 지난 9월 초 중국은 40도를 넘는 극심한 폭염에 시달렸을 때였어요. 너무나도 극단적인 기온 때문에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웠고 정부는 결국 인공강우를 뿌리는 결정을 내렸죠. 폭염으로 인해 가뭄이 겹치면서 식수까지 부족해졌고 냉방시설이 없는 학교들은 휴교를 할 정도였으니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인공강우를 뿌린 처음에는 그 결과는 꽤 좋았어요. 40도에 달하던 기온이 단번에 28도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중국에 중형 태풍급 폭풍우가 몰아쳤거든요. 그 규모도 초속 34.4m, 시속으로 따지면 123.8km에 달하는 강풍이 불면서 거리의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고 간판들이 하늘을 날아다닐 정도였으니까요. 인공강우를 뿌리자마자 예정에 없던 태풍급 폭풍우가 발생했던 터라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이 인공강우 때문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강풍과 폭우가 몰아치면서 거리의 가로수가 뽑히고 간판들이 날아다니는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런 이상 기상이 인공적으로 조작된 날씨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일부 전문가들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것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담긴 영상과 기사들은 빠르게 중국 정부에 의해 삭제되기 시작했죠. 진실에 대한 의문이 커져가던 그 순간
정부는 그저 이것이 단지 일시적인 기상이변일 뿐이라며 인공강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때 언론인이라면 이런 상황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이것이 단지 일시적인 기상이변일 뿐, 인공강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설명만 내놓아야 했거든요. 이런 피해 상황을 제가 어떻게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고위 관계자들이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많은 이들이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인공강우가 아니라 인공태풍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9월 1일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난성 위안장강에서 하루살이 떼가 몰려들어 마치 도로에 눈이라도 내린 것처럼 길이 하얗게 덮여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차들이 미끄러지고 사고가 잇따르며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운전자들은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마치 공포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고 하더군요. 저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밤길에 비만 와도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무서운데 그때는 벌레들 때문에 아예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보도한 내용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루살이의 대량 출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재해와는 무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아니었지만 상황상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죠. 이렇듯 지금 태풍 야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미비한 대비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일본을 관통한 태풍 산산 이후 더 강력한 태풍 야기가 중국을 향해 오고 있다고 경고했었죠. 그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런 경고를 귀담아 듣는 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의 준비 부족이 이번 피해를 더 키운 셈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저는 그저 보도의 끝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은 정부 지시에 귀 기울여 달라는 말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통제 속에서 진실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어느 뉴스에서도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국민들은 피부로 그 문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4일 후난성의 집중호우가 시작되면서 폭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성도인 장사시에는 시간당 6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절강성 항주에 있는 서호의 담수량 54배에 달하는 물이 1시간 만에 장사시에 쏟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서호는 면적이 65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대형 호수로 그 정도 양의 물이 짧은 시간에 도시로 쏟아진 것이라니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을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이로 인해 후난성은 폭우 적색 경보가 발령되었고 산사태로 8명이 사망하며 최소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장사시의 도로들은 물에 잠겨 무릎까지 빗물이 차올랐고 지하철역까지 물이 유입되면서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지방의 도시들과 마을들도 홍수로 인해 도로가 강처럼 변했고 물바다가 된 골목들 속에서 주민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죠. 광둥성, 복건성, 광서장 족자치구 등 남부 지방도 큰 피해를 입었으며 중부 지역인 안희성, 절강성, 강서성, 호북성 역시 후난성과 마찬가지로 폭우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호수와 저수지가 범람하고 강과 하천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긴급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재난 구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과거의 주석들처럼 직접 재난 지역을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지역을 시찰하는 모습을 보이며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죠. 후난성은 마치 수중 도시가 된 듯 했습니다. 주민들은 집 밖을 나설 때 보트를 타고 이동해야 했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피해 속에서 가옥은 파손되고 계속되는 비로 인해 피해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이 상황을 직접 목격한 주민들은 굳이 언론의 보도를 기다리지 않아도 정부의 미비한 대응에 대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정책과 대응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이번 재난을 통해 뼈저리게 체감했기 때문이죠. 이번에 다가오는 태풍 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초강력 태풍이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태풍 대비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여러 차례 실망을 겪은 주민들은 그 말을 더 이상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약속보다는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자면 문득 한국이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올해 자연재해로 인해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특히 일본의 경우 올해만 해도 여러 번의 지진과 태풍, 산산이 일본 전역을 휘집고 가면서도 가까운 한국은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한국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일본과 인접한 부산과 제주도는 높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주민들에게 미리 안전 대피 방안을 공지했으며 재난 대응 체계를 철저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대책, 시설 보호 작업, 대피 경로 안내까지 빈틈없는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한 초기 대응과 정확한 정보 전달로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하더군요. 재난문자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별로 세분화된 대피 계획도 미리 수립해 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만약 이런 시스템이 중국에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연재해가 빈번한 중국에서 이런 기술과 대비책이 있었더라면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부러운 것은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자연재해의 위협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 같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도 태풍이나 폭우 같은 자연재해를 겪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중국과 비교하면 그 심각성은 덜한 것 같아요. 저희는 태풍, 홍수, 가뭄, 폭염, 그리고 대기오염까지 온갖 재해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일본이 태풍 산산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지금은 중국이 야기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만 이 모든 재해가 비켜가는지 이제는 놀라울 지경이에요. 가끔은 언젠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한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랍니다. 태풍 피해도 심각하지만 중국의 환경 오염 문제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허베이성의 한 공업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곳의 상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늘은 온통 회색빛으로 뒤덮여 있었고 거리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현지 의사는 저에게 호흡기 질환 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큰 걱정을 하고 있더군요. 수질 오염 문제도 심각했어요. 예전에는 맑았던 강물이 지금은 검은빛과 회색이 섞인 채 흐르고 있었고 강변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어부는 예전에는 강에서 물고기가 넘쳤는데 이제는 거의 볼 수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결국 중국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과 부패한 행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환경 보호를 외치지만 실상은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죠. 환경 규제는 있지만 기업들이 뇌물을 주고 규제를 피하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더 답답한 건 이런 문제를 지적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환경운동가들이 목소리를 내면 사회 안정을 해치는 세력으로 몰려버리니까요. 제가 아는 한 환경운동가는
단지 공장의 폐수 문제를 제기했다가 국가안보 위협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 점을 보면 저는 요즘 한국의 언론 자유가 참 부럽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한국은 태풍이 다가올 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더군요. 예상 경로부터 예상 피해, 그리고 대비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기본이죠. 반면 저희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통제 하에 있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감춰져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사실 이런 강력한 검열은 저희 나라에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 검열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2024년인데 전 세계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음에도 중국은 여전히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북한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당장은 혼란이 생기겠지만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혼란은 과도기에 언제나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에 불과합니다. 만약 제가 이런 상상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면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까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거든요. 방금 시진핑 주석이 태풍 야기에 대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네요. 대략 무슨 말을 할지는 예상이 갑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곳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공식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구호 작업을 지시하는 내용이겠죠. 하지만 그런 말들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중국이 처한 상황은 솔직히 암담합니다.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환경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지만 변화는 더디기만 하죠. 이런 현실 속에서 제 역할이 무엇인지 자주 고민하게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중국이 변하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국민들이 진정한 안전과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저는 그 희망을 품고 회의에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 정부의 언론 통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런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런 식의 통제를 이어가니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들의 목소리가 묵살되는 상황에서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현실이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나아지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